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의 요구에 지난 2008년 4, 5월경과 2010년 7, 8월경에 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김성호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이 예산관 이모 씨를 시켜 돈을 전달했고 2010년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최모 예산관이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 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 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의회. 기획관이 분명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과 통화를 한 뒤 부하 직원에게 돈을 전달한 예산관 최모 씨도 김 전 기획관의 목소리가 맞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만찬 공연, 고운 한복을 입은 가수와 연주자들은 만수대 예술단 산하 공훈 여성 기악 중주단입니다. 30명 규모 실내악단인데 지난 2009년 50여 명으로 늘려 삼지연 악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보내겠다는 140명 규모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 삼지연 악단에 연주가와 독창가 등을 추가로 투입한 일종의 특별 악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매체들은 예술단이라고만 전했는데 삼지연 악단에 익숙한 북한 주민의 혼란을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이름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다른 예술단의 대표급 단원들을 포함해서 관현악단이라는 이름으로 현성월이 단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연 내용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큰 틀의 교감은 이뤄진 상황에서 남북은 협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기본적으로 공연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 분위기에 맞고 남북이 잘 아는 민요, 세계 명곡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북한 예술단 방문은 지난 2002년 이후 15년 반 만입니다. 앞서 2000년 조선국립교향악단 130여 명이 서울을 찾은 이후로 이번에 오는 140여 명 삼지연 관현악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됩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먼저 탈출시키다 순직한 안산 단원고 교사 9명의 유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한마음 한뜻으로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 아이라도 더 생각했을 그 간절함을 어떻게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 간절함과 애달픔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안장식을 마친 유해는 순직 공무원 묘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족들은 유해를 땅속에 묻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또다시 터뜨렸습니다. 순직교사 9명의 유해는 2달 전에 먼저 영면에 들어간 고 고창석 교사 묘소 옆에 나란히 안장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도 함께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성인이 된 제자들도 교사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학기 초라서 많이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이랑 알게 될 기회가 많이 적었는데 그냥 되게 많이 보고 싶어요. 항상 학생을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교사가 된 고 전수영 교사가 자신의 다짐을 수첩에 적어놓은 글귀입니다. 부임 2년도 안 돼 꺾여버린 딸의 꿈이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이뤘던 꿈을 열심히 펼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일찍 그 꿈이 꺼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고 남윤철 교사는 유족의 뜻에 따라 이번에 함께 안장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순직 교사들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건 사고 발생 3년 9개월 만입니다. 대전 현충원은 기다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순직 교사들의 묘비를 곧바로 돌로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유신덕제 방송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만합니다. 법을 다 뜯어 고치고 있으니까 불리한 건.
자, 안철수 씨가 합당을 주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 국민의당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이 전당대회를 주재하지 않아도 전당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법을 개정해버렸어요. 그렇죠. 당규.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런 방식의 정치라 그러면 정말 정치하기 쉬워요. 그럼요. 이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건 건데. 홍준표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안철수가 저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추진력. 그러니까 왕자님의 극친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건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내 거다. 네 번째 아이. 누군가가 분명히 안철수에게 최근에 꽂히했을 거라고 보는데 확 달라졌다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합당을 성공시켜서 역사적인 뭔가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대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딴소리 하는 거 듣지 말고 앞으로 직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추동질하는 세력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받아서 욕을 먹고 합당을 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방식의 합당.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걸리적거리는 건 다 지금 비껴. 법 바꾸면 돼. 이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저는 그 믿음의 근거 중에 하나가 언론 같아요. 그 푸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추미애 대표가 그 뭔가를 하기 위하여 그 전당대회 의장을요, 무력화시키는 당규를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일단 통과가 안 됩니다. 예, 우리 당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미애가 그런 일을 할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언론이 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추미애 죽이기 드디어 민주당 분열, 민주당 분열 어디로 가나 민주당과 추미애 대 반추, 추대 반추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도가 그런 보도가 거의 없어요. 요 관계된 제목도요. 안철수 측 이상돈 전대의장 무장 해제 강행. 무슨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철수의 이상돈 무력화 추진에 박지원 어떻게? 이상돈 무력화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안철수 측 통합전대 당규 개정. 뭐 이런 식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런 식의 기사 분위기는 조중동 연 정도가 주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별로 안 주고 아까 네. 그 말씀하신 만약에 추미애 대표 얘기가 그런 경우라면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옴표로 갖다가 빌어서 부정적인 단어를 그러니까 헤드라인에다가 제목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런 제목들을 거의 안 넣더라 이거예요. 보면. 그렇죠. 안철수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요. 한겨레도 제목이 이거예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그럼 뭐 이상돈 의사봉 없이 투표 가능케 당규 개정. 그러니까 뭐 당규를 개정했다가 방점이고 이상돈 의사봉 이것도 몇 사람이나 알아듣겠어요. 이런 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우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제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제 언론 전문가시니까 네. 이들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거가 저는 우회적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흔들기 같고 예, 저 민주당 흔들기 같아요. 우회적인 수법. 그러니까 그 언론들 자체가 사실은 반문재인 연대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반문재인 연대가 옛날 같으면 진보 보수로 갈라져서 뭐 이렇게 진보 언론, 보수 언론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경계가 깨지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혁명, 정당 개혁, 그리고 정치 문화. 그들이 문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깨어있는 깨시민들의 강고한 연대. 그로 인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까지 얹어져서 그 거부감에 따른 전선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한쪽의 축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누군가는 키워야 되는데 현실적 대안으로 아직은 찌그러져 있더라도 어떤 특정 세력을 키워줘야만 그게 견제 또는 나중에는 정권을 연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씨앗을 하나 키우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유승민 대표가 보다 못해서 합의 이혼을 제안했다. 뭐 이런 기사 나왔잖아요.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슨 통합 과정이었다면 그렇게 제목 안 뽑죠.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추미애 대표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쁜데 어쨌든 대표시니까 추대 반추, 극단 대립, 추미애 뭐 강추대나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다가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뭐를 하면 추위에 유승민 상황. 너무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 박지원 대표의 워딩 저 기가 막혔어요.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유승민의 아바타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철수 대표의 저 불도저식 질주는 불도저 MB의 정치 행태랑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 그쵸. 일단 법으로 하고 네. 그 법이 미비한 상황이 면 나중에 상황이 끝난 뒤에 개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법들을 자기 앞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바꾸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못하는 짓이라니까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런 무리한 당규 개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도 언론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지금 보호되는 영역은 안철수 대표 주변입니다. 그리고요, 조선일보 기사, 이게 조선비즈인가 그랬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제목이 안철수 통합 걸림돌 유령 당원 정리. 유령 당원. 이거 아주 잘하고 있다. 유령 당원이 페이퍼 당원이 있잖아요. 그게 그때 전당대회 하려고 막 그럴 때 대선 때 네. 지나면서 자기들 이렇게 세부 풀리게 하려고 사실 막 말도 안 되는 당원들 실제로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들 있잖아요. 그런 당원들이 너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정리하겠다는 건 이제 저번에 한번 당해본 거죠. 33.3%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서 이것도 정리. 그렇죠. 근데 그때도 보통은 그때 당규 개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이 있고 당규가 있으면 당규는 보통 당무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 33.3%를 없애는 당규 개정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 토론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뭘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냥 당규 개정을 하고 하면 되지. 근데 그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원의 당규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당원이 상위니까 당규가 하위다. 이런 해석은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행되는 모든 법과 법 밑에 시행령을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법치가 깨진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고칠 것이지 지금 고친 이 당규 개정은 완전 아마도 우리 당이 그랬으면 조선일보는 쿠데타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친이 쿠데타. 쿠데타죠. 지금 친이 쿠데타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이 쿠데타라는 제목을 언론이 프레임을 안 짜고 네이밍을 안 하니까 그냥 당규 개정했구나. 이상도는 의사봉을 안 잡나? 안 잡는 게 무슨 문제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상돈이 안 잡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오딩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보면 아까 그 당원 수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대선 거치면서 40만 정도로 부풀려 놨어요. 네.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한 7, 8만이 맥시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40만에서 보통 이제 투표하는 사람이 20% 내지 24%잖아요. 그거 대비해 보면 8만 명.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60만 권리당원을 자랑하는 정당이 하나 있죠. 하하하하. 자. 그 모든 것이 온 입당법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아,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또 음수사원이네. 그거 그러니까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요. 네. 네. 그게 그렇죠. 자, 최순실 국정농단도 그 시작이 최민희 의원이셨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입당이 가능하게 한 법도 이제 뭐 혼자 다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주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시죠. 아, 그 문성은 선배랑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오래 고민해 왔고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의 핵심은 온당원법이 아니고 지지자 그룹을 당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터즈를 당의 한 파트로 명시하는 건데 그건 실패했고요. 어쨌든 서포터즈를 쉽게 당에 들어올 방법을 열어주자 이렇게 해서 문성은 선배와 타협한 안이 온입당법입니다. 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렇죠. 거슬러 가느냐 아니면은 그 흐름을 타느냐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보여주는 모습들이 안철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어쨌건 다 이게 그 시작은 우리 최민희 의원의 홍보기십니다. 근데요, 푸나님, 예. 혀는 다 나으신 건가요? 좀 덜 났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자, 그 일부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국가기록원이 이명박 청와대 지시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들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국가기록관리혁신 TF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국가기록관리혁신 TF를 얼마나 구성하길 잘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 끝에 135쪽의 서류를 받아서 고발장을 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블랙리스트에 있는 인물이 세계 기구에 임원되는 것도 방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진짜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진짜 많이 그때 참으셨던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난 거죠. 사전에 다 가져가라고 전화통화에서 합의했고 다 해놓고 뒤통수 빵 때린 게 MB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원이 청와대로부터 135쪽 서류를 받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행정관 등 10명 고발했고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다 청와대에서 뒤에서 찔러준 거예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게. 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들을 뭐 예우하네 뭐하네 이명박이 이빠른 소리 했었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게 이 증거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리부동. 네. 아, 그런 거 너무 싫습니다. 재밌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고 신영복 선생. 네. 이번에 대통령 기록관 현판도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2014년 12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진짜 이분들은 망각병에 빠진 것 같아요. 까먹기병. 그때요. 이 현판뿐만 아니고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 그다음에 공기업, 그다음에 여러 그 정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 잡듯이 샅샅이 좌파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나선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직 공무원을 한 사람들. 그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은행 기록 조회했다고 뭐가 날라와요. 그래갖고 1,800원 나왔다고 얘기했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탈탈 뒤졌고 이해찬 전 총리는 친구까지 전부 뒤졌고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왔으니 진짜. 저는 가끔씩 이럴 때면 목이 메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는 연속성이 있어요. UAE 사건만 해도 정권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이명박 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더만요. 엄청난 비리랄까. 그렇죠. 근데 네. 연속성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안부 합의 문제도 국가 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파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그냥 유지시키되 우리가 할 말은 따박따박 한 상황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때 그 이명박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것은 모두 다 부정하는 형태로. 그래갖고 네. 그때 오죽하면 공무원이 우리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때 국회에서 탈탈탈 터니까 못 견뎌서 나온 얘기예요. 국정홍보처 직원이 한 얘기가 우리는 영혼이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말이 돼버렸죠. 그게 왜 나왔겠어요? 정말 그때 끔찍했어요. 그리고 유인촌 전 장관 그리고 그 사람 정말 그때 뭘 봐 뭐.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결이 지금 안철수하고 똑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내각 중에 누가 야당 의원이 뭘 묻는데 그리고 언론이 뭐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가루 됐겠죠, 가루. 그렇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냥 융단 폭격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차별받는 것도 진짜 기분 나빠요. 어떻게 보면 언론은 왜 그러지? 차별이 저는요. 좋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냐면 이렇게 기대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좋게 생각하려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니까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억울한 거지 그게. 민주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은 기득권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받는 차별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답답한데 하나 더 있습니다. 답답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지금 최근에 재판 나와서 한 말인데 증언인데요. 이용훈 대법원장 달걀 투척 사건도 국정원이 한 거다. 투척도 국정원이 계획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용훈 대법원장 그러면 사실 민주정부 참여정부를 상징하는 대법원장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사법부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사법부에서 과오를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과오를 인정하는 내용들이 군부 독재의 압박에 우리가 최후의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게요. 법원에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이게 중요해요. 정부 입맛,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시켜 반대 광고를 시게 하고 항의 시위를 하도록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2010년 1월 21일 오전 7시 대법원장 공강 근처의 한 육교 위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출근 차량에 달걀 4개를 그 어버이연합 초선이 등이 던졌는데 이게 왜 던지게 했냐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 수첩 제작진이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그것에 항의하면서 추선희 등이 계란을 대법원장에게 던졌는데 이게 국정원이 사주한 거라는 거잖아요. 추선희 총장이 요새 왜 이렇게 소식이 없죠? 이렇게 소식 없으면 안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뭐 영장 기각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지금 이 추선희 씨는 뭐 모르겠지만 소위 보수단체들이 총선에서 떨어뜨린 인물 20 몇 명 했잖아요. 그거는 왜 또 계속 소식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거기 최민희도 있었는데. 저도 있었는데.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적폐들의 표적. 너무 많이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뉴스밸리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죠. 그쵸.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도 추선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으로만 보면 상당히 하위급에 속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중요도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언론 지상에서 밀리고 검찰의 수사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시죠? 우리 법 연구회 가지고 지속적으로 흔들기 한 거. 그리고 보수단체들이 우리 법 연구회 뭐 계속 문제 삼은 거. 그것도 국정원이 음수서원. 예. 음수서원을 이렇게 좋은 데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를 법조계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해체해야 된다. 이런 광고도 싫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부의 불리한 판결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법 연구회에 누가 관심을 가졌겠어요? 누구다? 원세훈. 그러니까 이거지. 좌파 판사들이 네. 지금 법원을 좌지우지하고 있어가지고 잘못된 재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막아야 된다. 근데 행정부에서는 이걸 직접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돌려치기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치 좌파 판사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주의 진보 연합 명의로 광고를 내고 그래서 우리 법 연구회가 이 판결이 틀렸다 이걸 적극 알리고 최대한 압박하라. 요런 기본 헤드라인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세훈 입장에선 참 그때 상황이 답답했겠어요. 왜냐하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권 잡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MBC에서 광우병 관련하여 PD수첩에 그런 아주 싸가지 없는 프로그램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갖고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법부가 1심에서 무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성 하나 할게요. 이 방송이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정권 때 가끔씩 무슨 일이 터지면 저는 그런 주의였어요. 설마 국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 저 사람들이 정부에 잘 보이려고 저러는 정도겠지. 어떻게 국가가 저희들한테 돈 주고 그런 걸 시키겠어? 초창기에 제 생각이었었거든요. 네. 지금 5년째 들으면서 반성합니다. 그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돈 주고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늘 얘기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다 했어요, 다. 그게 우리 수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순진한 거지. 네, 너무 정의로워요. 그 한명숙 총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 일단 나오니까 네. 광고 게재해가지고요. 빨치산 교육도 무죄였습니다. 뭐 이런 식의 광고를 내요. 그래서 원전 원장이 이런 판결이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광고 게재를 지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광고는 국정원 말단 직원이 기획하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 이분 진짜 과장 맞네, 과장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비열하다는 건 이런 거지. 본인들이 이야기를 못하니 보수단체라고 하는 걸 돈 주고 직접 만들어요. 박승춘만 해도 그런 거거든요. 보훈처장 했던 사람. 네. 자기가 밖에 민간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것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지금.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간 단체인 것처럼 해서 국민의 뜻인 양 광고 게재하고 시위하고 그거를 전부 다 국정원 주도화에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댓글을 통해서 여론전한 건 알려졌잖아요. 그 당시에 보수단체가 어딜 가든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것 역시 국정원이 좌파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그랬다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나름 또 국정원이 얘기한 건데요. 한번 판단해 보실래요?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서거 이후 가로 열고 노무현 대통령을 가로 닫고 민주화의 선봉장이라며 달라진 평가를 하는 야당과 진보 매체들의 이중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취지의 좌파 대응 논리 개발에 국정원이 나섰다. 이거 근데 진짜 아픈 대목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 말도 안 되는 문제 터졌을 때 굿바이 노무현 제가 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볼 때 그
기사하고요. 그 한겨레 시사주간지 제목이 굿바이 노무현의 뒷모습이었어요. 그걸 또 신문에 광고까지 했습니다. 아, 그거를 보는데 진짜 근데 그것까지 지적하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니까 갑자기 대통령님을 민주화의 선봉장이라며 달라진 평가를 하는 야당과 진보 매체들의 이중성을 지적해야 한다. 이 논리까지 개발했으니까 이거는 팀이 아주 엘리트 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논리까지 하려면. 그 참여정부 때 교훈이 저는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전폭적으로 튼튼한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개혁하는 둥 하다가 여론전에 밀려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욕먹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가지 말아야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반이 돼야 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교육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뭐 사드라든지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또 그런 논리에 의해서 문재인도 다를 게 없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물론 중간에 정부라든지 뭐 청와대에서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부족한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지는 지점이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진정성은 있고 근데 가끔씩 미숙하거나 좀 돌아갈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일삼지 말고 일단 끝까지 믿어주고 진득하게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지를 처리하지 말자. 네. 여기 이제 저희 방송의 모토거든요. 최근에. 그 모토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문파라고 이름을 이제 개칭한 그룹 있잖아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문재인 정부 지킴이들. 그 기본적인 인식이 맞기도 해요. 예, 왜 맞냐면 이건 극단적인 언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온 행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100%일 수가 없으니까 실수를 좀 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1하면 1000 실수한 것처럼 언론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무력화되어 가는 걸 봤고요. 그 무력화가 진행되는 핵심이 우리 편이 조중동 프레임에 빠져서 노무현 정부를 흔들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굿바이 노무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실수가 보여도 우리 아니라도 언론이 1 실수하면 100을 흔드는데 우리까지 거기에 왜 말을 보태냐. 이런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귀책 사유는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근데 그 문파가요. 적어도 70%의 국민들이 그 문파의 이 언론 인식에 동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렇게 짧게 뭐 끝나고 그러니까요. 유행이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 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에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하라는 거죠. 내 돈 모아서 그 열심히 그 광고 컨택해서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모금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애정이 넘쳐 흐르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그것도 마음속으로 싫어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정도의 예의는 서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그 정권들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셀프로 약간 좀 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저하는 마음까지 저하는 마음 없애라 이것도 무리잖아요. 있더라도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좋아하는 거 누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게다가 지금 상황은요. 무슨 광고 가지고 주체 사상을 끌어들이고 막 정치인들이 그러는 건 전부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이고 참. 독재 정권 아래서 물론 그들이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재였으면 좋겠어. 그들이 봤을 때는 그래야 이쪽에서의 환호성이랄까 지지가 더 커진다고 보긴 하는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아까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자기들 직접 못하니 민간 단체 내세워가지고 박근혜 뭐 이명박 생일 축하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보통의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비난할 거나 비판할 지점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거는 웃기는 게요. 그리고 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뭐 비판하잖아요. 그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판의 지점은 세금을 갖다 썼거나 국가기관이 동원됐거나 이러면 정부를 비판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뒤로 커넥션이 있어서 뒤로 돈을 줬거나 아무 그게 아니고 자발적인 잘못이 있죠. 왜요? 안 말린 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적당히 하셔야지요. 너무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러우면 집니다. 적당히 하셔야지. 너무 잘해가지고 다 보여주면은 나중에 다음 대통령 뭐 하라고? 더 보여줄 게 많을 텐데. 자, 알겠고요. UAE 건은 청와대 의중이 좀 실려 있어서 더까지는 못하겠는데 김종대 의원 등의 정보들을 쭉 보면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차치하고 그 연재욱 있죠. 군 사이버사 사령관. 이 사람이 이제 그 준장 달고 전역하는 그 조건으로 사이버 사령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심지어 UAE의 비밀 협정 책임자였답니다. 그러니까 댓글도 관계 있고 UAE 원전 이면 합의 비밀 협정도 또 했고 이 사람은 나쁜 일을 얼마나 한 거죠? 댓글 공작. 네. 그러니까 비밀 군사협정의 키워드는 뭐 추측한데 정황들로 보면 여기저기 무기 팔아먹고 네. 그리고 국회 비준도 없이 UAE뿐만 아니라 서로 적국인 나라들과 다 군사 관련한 협정을 비밀로 맺어요. 근데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전쟁이 터졌을 때 네. 이게 개입할 수 있는 혹은 자동 개입되는 내용이 네. 그게 진짜 다 명시돼 있다면 진짜 큰일이죠. 그래놓고 그냥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 나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일단 스톱시켜 놓은 분위기가 이걸 그냥 뭐 이렇게 뭐 덮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는 기업이나 국가적인 국익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킵해두거나 뭔가 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네. 문제는 여기에 이제 이명박이 어떤 식의 임명 계획을 맺었을까? 왜 그거를 전부 다 비밀로 덮어놨을까? 국회는 왜 거기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연재욱 같은 자들이 이거에 비밀 협정의 책임자였다고 보면 여기는 분명히 범죄성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댓글 공작을 시키는 그 당사자 이것도 자체로 불법이었잖아요. 네. 불법이 막 널려 있으면 안 돼. 자기가 시키는 사람도. 최소한 불법은 여러모로 쓰이는 거예요. 불법 연재욱은 A안, B안, C안에도 계속 똑같이 쓰이는 거다라고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이명박 정권 때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키맨? 네, 그렇게 돼 버렸네요. 네. 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보면 역시 딱 한마디로 기결돼요. 권력의 사유화. 권력이 사유화됐다 안 됐다의 기준은 뭐냐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나 안 지켰나요? 이게 우리 좀 전에 말했던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예, 결국은 결정을 뭔가 해야 돼요.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독재와 다른 것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했냐 안 했냐 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절차를 안 밟아요. 절차를. 아니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당장당하고 국익을 위한 순수하게 그런 거라 그러면 왜 국회에다 숨겨야 되죠?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집단에게 우리가 국가를 맡겼던 거죠. 저번에 이명박이 해외 나갔던 게 바레인이잖아요. 네. 바레인도 군사협정과 연관이 있더만요. 이제 답이 좀 나오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외교가 어렵다는 걸 토로하면서 중동은 특히 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죠. 근데 참 품격 있게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자, 알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2012년) 대선이면은 18대 대선이죠. 그때 대선 직전에 19억을 세탁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문정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그 이우연 의원을 수사하다가 그게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 홍문정 의원이 이제 그것도 검찰에 불려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최경환도 딸려 들어갔고 고속정영이 발부됐고 이 의원도 발부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선거 관련한 거 하나, 대선 때 하나 해가지고 그 10수억 이상의 돈이 지금 홍문정 의원이 일종의 이제 받은 뇌물 수수한 그런 걸로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돈 세탁이나 이제 비리 자금을 받고 돈 세탁을 하는 과정에 코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면요. 예. 사학법인의 후원금, 기부금. 경민학원. 네. 그 다음에 미술품 구매. 지금 기부금이 12억 원 입금됐고요. 두 달 동안. 그러니까 그달 2012년 8월 달에 12억 원 입금됐고 그때 두 달 동안 19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재단에 들어왔답니다. 네.
그런데 돈이 들어온 직후인 9월과 10월에 기부금 19억 원으로 미술품을 구매했다. 지금 요렇게 발표가 된 거잖아요. 정말 미술 애호가신가 보네요. 경민학원과 예전에 아프리카 박물관 뭐 해가지고. 네. 홍문정 의원 거기서 외국에 들어오신 노동자분들 거의 가혹행위에 가깝게 돈도 제대로 안 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참, 보통, 이거 상식 이해하잖아요. 학원의 기부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세요라든지. 그쵸. 네. 여러 가지 유언으로 주는 거거든요. 되게 기부를 할 때 나는 요걸 요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지정하는 기부금은 별 탈이 없는 기부금이죠. 그런데 아무 요목이 없이 그냥 기부를 하면 이거는 이제 일단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민학원에 미술품을 판 사람이 홍 의원의 최측근 김모 씨.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그 미술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돈을 그렇게 한 투쿠션으로 세탁을 해가지고 홍문종 의원이 결국은 가져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고 이게 이제 박근혜 후보의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착복도 의심해봐야 되고요. 배달 사고. 네. 이분들 캐릭터를 보면 충분히 그럴 거든 아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현역 의원들 2명이 딸려 들어가 있고 비리로 지금 홍문정도 사실은 코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드러났다고 하면. 근데 이게 2014년 지방선거 얘기잖아요. 이게 2016년 총선엔 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복마전이란 느낌이에요. 복마전이란 악마들이 엎드려 있는 무슨 신당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이우 의원 서청원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경환 다음에 홍문종 이런 핵심들이 그간 세월 동안 그건 MB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세라든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해 드셨는지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더 검찰 수사가 깊이 있게 수사가 되면 더 많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세력이 달라서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민주 세력, 진보 세력 이런 분들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사실 그런 돈 못 받죠. 아니 일단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중에 저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쪽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일단, 주변에 많겠죠. 돈 있는 분들이. 일단 공천하면 받으려도 자기들이 사실상 어떻게 그쪽에 주는 돈이 있고 그걸 뽑아 먹어야 되니까라도 비리를 저질러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많다는 소문은 꾸준히 도는데 그거를 많다 이렇게 그래서 알고 싶어요. 어떤 세력의 차원에서 보면 이를테면 지방선거가 뭐 PK 쪽에서 민주당 유리하다고 하니 저쪽 분들이 막 넘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 현역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답답하고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당이 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려고 해. 네. 근데 사실 그런 성분, 원래부터 흔히 말해서 운동권적 느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그런 거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비리 부분을. 네, 네. 근데 넘어온 분들이 좀 섞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당이랍시고 내가 누군데 내가 당연히 공천받을 때 이쪽으로 건너올 때 뭐 자기가 썼던 비용들 같은 거 막 생각해가지고 그거 뽑아내겠다고 이제 그 비리로 딸려드는 사람이 정권 중반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주로 우리 당 지지율이 낮은 지역, 어려운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우리 당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있고요. 거제시장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 지역의 당원들은 어제까지 자유한국당 시장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당으로 와서 다음 시장 나가겠다니까 황당하겠죠. 애청자분이 거제에서 편의도 보내와서 저희 상황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를 당원들은 바라셔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위 의사결정권자, 우리 당의 권자들은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과연 정체성과 이기는 것 어느 걸로 판단을 해야 되냐. 이기지 않으면 정체성도 못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당이 부산 경남 뭐 지역의 부산시장 선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뭐 거제나 뭐 소위 경남이나 이 지역도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깊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뭐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 지도부가 정체성을 잃었다. 이런 극단적인 비판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도부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건 숫자로 파악이 돼요. 물론 아직 지금 공천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경선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뭐 넘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 있죠. 시장 정도는 당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못 들어오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그 또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네. 아,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이제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기세 싸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투항하고 넘어오는 것 자체를 즐기는 부분도 있어요. 완곡하게 막아놓는 것보다 일단 받아놓은 뒤에 결국은 경선에서 결판이 날 문제니까. 네, 경선하면 되니까 그때 당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경선에서 당원들의 힘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오늘 방송 또 한번 마치고 느끼는 건데 역시 남자 최민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청산유수 어떻게 이게 막히지가 않으세요? 아, 네. 인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막히지가 않으세요? 저요. 돈이라도 좀 버시지. 아, 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아니,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데 꼭 선택을 할 때 보면 편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선택, 사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주영 실장이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전 너무 재밌게 살아요. 아, 아까 그 이야기 또 막 상처 받으셨구나. 상처라기보다 뭐지? 이런. 저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아니, 짠해서 그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나면 재밌는 사람인데. 네. 정치적으로 보면 싸우겠다. 그러니까 상대방 나쁜 놈들하고 내가 맞서 싸우리 이런 느낌이야. 아직도 의원님은 87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 이런 거예요. 즐기시면서. 저는요, 아주 요새 너무 즐기고 삽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3땡은 지나갔지만 3+4는 7이 남아있습니다. 34회 34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억의 뉴스. 그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전대협 의장 임종석 군이 오늘 아침에 붙잡혔습니다. 2계급 특진과 1,000만 원의 현상금이 내걸리고 연인원 12만 명의 경찰이 체포망을 펴고 있던 사이를 뚫고 10달 동안 각종 대학가 집회에 출몰했던 임종석 군은 검거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할 일이 많은데 부주의로 붙잡혀서 백만 학우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군 검거 경위와 수배에서 검거까지의 행적을 김정화, 노웅래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임종석 군에 있는 경희대학교에 22명의 사복 경찰을 투입해 KBS 기자와 인터뷰 도중 경찰 진입 소식을 듣고 학생회관을 빠져나오던 임 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전대협이 오늘 여야 합의에 의한 50청산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정보에 따라 어젯밤부터 대학가에 대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임종석 군은 대공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피, 경로 등에 대해서 질문받고 자금 조달과 은신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활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문 받았던 적 있습니까? 크게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직접 검문 받은 적은 없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검문은 받아봤지만 네. 용의점 갖고 검문 받는다는 거는 여기 앞에 현장에 있었습니까?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여장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 여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안경 끼는 정도 없습니다. 검거될 당시 임종석 군은 회석 파카에 감색 바지 차림이었으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과 현금 8만 원 그리고 만년필형 가스 분사기 1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임 군은 여의도 농민대회와 임수경량의 평양축전 파견 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임 군은 오전 9시 50분쯤 서울시경으로 신병이 인도돼 임수경량의 북한 파견 경위와 그간의 도피 행적 그리고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으나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임종석 군이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가자 오전 9시 반쯤 임 군의 아버지 임상진 씨 등 가족 3명이 청량리 경찰서에 찾아와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화입니다.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많이 바꿨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본 사진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사진이었어요. 한 100여 년 전쯤에 어떤 분이 그 미국 전차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그 사진이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캡션이 하나 달려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옛날에 이렇게 신문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인간미가 넘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놀랍게도 그 캡션에는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둘이 뭐가 차이가 있지?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책을 봐라 신문을 봐라 그래서 전체에 앉아서 계속 보는 사람하고
지금 핸드폰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사진 보고서 이게 뭐지? 순간 갑자기 뭔가가 찡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가 차일까?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일단 전자파. 글씨가 작다. 눈이 아프다. 예, 그런 게 있겠네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저희 집에 비데가 고장이 났었어요. 모든 기능이 다 잘 됐는데 이 스위치가 안 먹는 거예요. 가정들마다 비데 많이 쓰실 텐데 사실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게 그 스위치 부분이래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쓰던 것도 스위치가 고장나서 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또 고장이 난 거예요. 산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AS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또 그것도 뜯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물어봤죠. 왜 스위치가 잘 나가냐?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비데가 방수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그쪽에 습기가 차면은 이게 스위치가 잘 나간대요. 그리고 그 스위치를 개별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한 기판으로 붙였기 때문에 하나만 잘못돼도 전체가 잘 안 되니까 이 경비가 많이 들고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부러 뭐 좀 그렇게 해서 수명을 줄여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물어봤거든요. 음모론 제기. 예, 음모론을 제기했죠. 아이폰처럼.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비데는 거의 스위치가 나간다고 자기 입으로도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자기네 회사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대행을 해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수리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진짜냐고 그런 말을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비대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수리를 하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 기계들을 보면 분명히 어떻게 수명을 좀 정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자기도. 기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2년만 쓰면 버벅거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나도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시 2년 약정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어요. 36개월 약정도 있고. 근데 진짜 그 지구력 강한 사람만 가능하고.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요즘에 이제 약간 1월 달에 다큐멘터리를 몇 개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소비 관련된 걸 봤는데 실제로 예전에 그 오스람 그 전구 만드시는 분들이 수명을 그 전구 만드는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뭐 만 시간이면 만 시간. 맞아요. 정부는 그래요. 정해놓고 하고 만약 이걸 어긴다, 2만 시간 가는 걸 누가 만든다. 그럼 그 사람이 벌금이든 뭐든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게끔 계약을 했던 게 나왔어요. 예, 맞아요. 전구는 그래요. 전구가 나왔고 전구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진행하시는 분이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우리 프린트기의 그 카트리지 있잖아요. 카트리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 그 몇 장까지 찍으면 안 나오게 설정을 한 게 아닐까? 그 설정돼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제록스가 그걸로 장난쳤다가 시계 맞았었죠. 특히 저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토너가 남아 있어도 장수가 차면은 안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리셋을 할 때 옆에 있는 칩을 갈면은 이제 원상태로 돼서 다시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뭘 건드렸더니 다시 또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영상 보면서 지금 우리 약초님이 한 얘기가 굉장히 이게 음모론 같지만 정말 좀 더 사실에 난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어쨌든 뭐 경제를 살리자. 우리나라 경제, 우리 집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살 때 매번 무료로 주는 걸 저는 받았었어요. 그럼 무료로 주는 거는 거의 1년 6개월 넘은 거, 그죠? 뭐 2년 정도 된 거를 무료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 샀을 때는 좀 잘 버텨요.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가면 얘가 여러 가지 환경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는 출시한 지 3년이 된 폰이니까 특히 이상하게 좀 뭐 브라우저 같은 것도 좀 무거워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무거워져 가지고 그 성인 콘텐츠를 많이 깔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보는데. 안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 막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이게 로딩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게 가끔 이제 마트에 가서 회원카드 같은 거를 핸드폰으로 제시를 하잖아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하게 특히 저 어느 마트에 가면은 굉장히 느려요. 그게 좀 핸드폰이 약간 딸리면. 그래서 뒤에 기다리는 분이 계실 때는 좀 미안하니까 미리 뒤에서 줄 서 있을 때 이미 켜놓고 준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갤럭시 S7인데 이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살려고 산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이제 농사 짓다 나와가지고 좀 뭐든지 해야 되는데 어디를 이제 취직 겸 해가지고 어디 위탁받아서 뭘 하는 걸 했어요. 근데 그 관리 프로그램이 반드시 LG텔레콤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SK텔레콤을 쓰고 있었는데 약정이 많이 남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근데 그 가보니까 이제 그 단통법 그렇게 돼가지고 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냥 그러면 최신으로 사자. 그래서 그걸 샀는데 지금 한 이제 1년 6개월 됐거든요. 이제 슬슬 이제 조짐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아직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뒤에 한번 보자. 뭐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 뭐 패치인가 뭐 이런 거 깔 때 느려진다고 하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걸 안 깔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빠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뭔가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사실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것도 진짜 그 미국에서 애플 그 스탠들 말씀하시는 예. 근데 이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처음에는 괴담이었죠. 근데 괴담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혹시? 그 미국의 레딧이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정말 예민한 사람인가 봐요. 야, 이거 쓰는데 뭔가 이상하다. 내가 배터리 가지고 막 체크해 봤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고 배터리를 교환을 하니까 이상하게 퍼포먼스 수치가 올라가더라. 이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방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커뮤니티에서요. 진짠가? 뭐 가짠가? 하면서 이거 뭐 음모론까지 나오고 뭐 괴담까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러냐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결국 애플이 그걸 인정을 했죠. 근데 인정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이게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사실 그 핸드폰 배터리가 시간 지나면은 성능이 감소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사실 그 배터리 양만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성능까지 줄이면 안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만충되는 것도 어느 정도 용량이 떨어지고 마지막 좀 남았을 때 끝까지 배터리가 힘을 내지 못하니까 이제 배터리를 교환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애플 측에서 아예 이걸 명시를 해가지고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게 느껴지시면 배터리를 교환하세요. 수명이 다 된 겁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건데 그걸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 배터리 갈면은 몇만 원이면 될 거를 몇만 원이면 될 거죠. 야, 마치 내 핸드폰이 이제 옛날 거라서 그런가? 이렇게 느껴서 새로 사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거죠. 배터리 수명이 다 됐을 때 이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일정 % 이상 내려갈 때 갑자기 꺼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일정 % 이상 내려가는 그 순간에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이 원래 상태대로, 그러니까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성능 그대로 작동이 되면 그 배터리 자체가 꺼져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 쇼트 된다고 하는데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배터리의 충전 양이 어느 정도 이상 내려가면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100% 그 성능을 발휘 못하도록 락을 걸어놓았던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들으면 그렇죠. 애플이 지금 성능에 대해서 장난질한 건가라고 이제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항상 100%로 가동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100%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때문에 배터리가 더 빨리 닳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조절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게 애플 측에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접근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건데 내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걸 왜 예. 네가 통제하느냐. 그 차이죠. 예. 이런 관점이 이제 만약에 스티브 잡스였다면 이런 멍청한 선택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정전이 났어. TV가 꺼졌는데 불이 들어와서 다시 켰어요. 근데 갑자기 막 성능이 옛날보다 떨어져가지고 느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기계의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 성능을 아니라 떨어뜨렸다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했다는 어플리케이션이 100% 퍼포먼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할당되는 자원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시 차면 다시 100%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넘으면은 핸드폰도 컴퓨터 근데 그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건 지금 현재 기술로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그거는. 충전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저는 이번에 제가 산 아이폰이 마지막 아이폰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애플 제품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샀는데 이제 기름이 한 20% 남으면 이게 얘가 이제 기름이 뭐 딱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엔진 출력을 좀 낮춰서 기름을 더 잘 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설계를 했어요. 네. 했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금방 저기 주유소 갈 거니까 원래대로 해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걸 숨기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냥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컴퓨터 켰을 때 이제 안전 모드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기술자 너무 기술자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그렇게 거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에. 근데 뭐 34,000원에 이제 교환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또 그 아이폰 수리 키트라는 걸 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직접 하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근데 34,000원에 바꿔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엔지니어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2,000원짜리 배터리 가지고 생색낸다고 엄청 또 그래요? 그거밖에 안 해요? 그렇대요. 처음에 사올 때 가격.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렇게 파는 모양이죠. 아니 뭐 AA 건전지 들어가는 거. AA를 망치로 납작하게 해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좋은 생각인데요? 이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뭐 이렇게 숨기는 게 없나 하고 또 생각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예전에 또 세월호 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드러난 그 RCS 프로그램이 이제 그때도 사용된 게 아닌가.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회사를 또 해커들이 털어가지고 거기는 자료를 뿌렸잖아요. 그때 이제 5163이 뭐가 나오고 해가지고 8억 원어치 프로그램을 샀다. 뭐 이래서 우리 새날에서도 방송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요. 근데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뭐 한 나라의 정보원이 이렇게 그런 해킹 프로그램을 사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십 개를 사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거를 뭐 민간인을 사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거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해킹팀에서 직접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야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GNU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래요. 쉽게 말해 오픈소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누가 이렇게 개인이 만들어서 아무나 갖다 써. 뭐 이제 좀 약간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뭐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출처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해킹팀에서 약간 변형을 시키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좀 만든 다음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아무리 잘 쳐줘봤자 1,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눈탱이 맞았구만. 8억 원을 주고 산 거죠. 제대로 눈탱이 맞았구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밀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든지 티가 나죠. 예, 배터리가 뭐 빨리 닳는다든지 뭐 데이터가 엄청 닳는다든지 난리가 난대요. 그게 그 해킹 프로그램이 목적 자체를 보면 카메라를 켜야 되고 GPS 센서를 켜야 되고 그 마이크로 마이크를 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력을 잡아먹는 성능들을 다 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해킹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배터리를 안 잡아먹으려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연락처만 쭉 긁어다가 다른 이메일로 자동으로 발송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국정원에서 이렇게 구입했던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그것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도 또 뭔가 또 빼먹으려고 했겠지. 그러니까 또 빼먹으려고 하지 않았나. 제 말씀이 그거예요. 1,몇백만 원짜리를 브로커를 통해서 8억을 주고 샀고 사실 그 프로그램은 해킹에 써먹을 수 있는 고난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누가 슈킹했겠지 중간에 한 7억 5천 정도. 7억 5천.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돈 벌려면은 이제 대통령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업을 해도 안 돼.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얘기하면서 뭐 세월호 얘기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녹음하기 전에 또 세월호 녹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